잘 잤다. 둔하고 센스 없는 줄 알았더니 침대는 잘 골랐단 말이야. 여보, 어제 온 소파도 너무 편하던데 소파는 어디 거야? 당연히 쇼앤이지.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엔 소파도 출시했구나. 그럼 이제 침대도 소파도 당연히 쇼앤이지. 편안한 건 다 파는 거네. 역시 쇼앤이지. 세계 최초 신개념 어린이 매트와 친환경 소파도 곧 출시됩니다. 검색창에 쇼앤이지 또는 문재인 대통령마저 잃을 수 없습니다. 언론 권력의 끝없는 왜곡과 조작의 숨은 7가지 비밀. 제대로 알아야 끝까지 지킨다. 조기숙 정치학 박사의 팩트로 파헤친 보고서. 왕따의 정치학. 위즈덤 하우스 미디어 그룹.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가글은 튀겨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USB에 음악 파일이 아니라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만 담아 발매를 했고,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는 음원이 담기지 않아 음반이 아니라며 음반 판매량에서 제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출판업계는 전자책이 나오자 전자책 통계를 따로 내는 것으로 해결한 적이 있는데, 이 경우는 전자책과도 다릅니다. USB의 전자책의 내용이 아니라 전자책에 링크만 담긴 것을 과연 서적으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죠. USB에 파일이라도 담겨야 하는 협회의 판단과 음반의 정의를 왜 독점하느냐는 가수의 항변이 맞서는 겁니다. 최초 음반이 탄생한 것이 100년 남짓에 불과합니다. 무엇이 무엇이다 하는 정의와 기준은 변하게 마련이죠. 가수의 항변이 일리 있는 건 그래서입니다. 인터넷 시대를 반영하라는 요구죠. 하지만 각자의 정의가 다를 때 생기는 혼란을 해결하려고 표준,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협회는 기준을 정할 권한이 있고 가수는 기준의 변화를 요구할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럼 새로운 기준은 누가 언제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아마도 결국은 시장이 결정하겠죠. 갑자기 등장한 협치라는 새로운 정치 용어를 보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가 협치고 어디서부터 협박인가? 어디까지 타협해야 하고 어디서부터 대결하는가? 그 기준을 정치가 스스로 정하지 못하면 시장은, 국민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 앞으로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지드래곤 씨. 재밌는 논란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 문제는 지드래곤 씨가 뉴스공장 인터뷰에 응하는지 안 응하는지에 따라서. 그런 섭외 오프닝이었습니까? 네.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는데, 시사방송에 응할지 모르겠네요. 네, 굉장히 시사적인 내용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첫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공식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은 강 장관 임명 자리에서 외교부 내부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외교부가 4대국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외교 다변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사 임명도 비외무고시 출신, 민간 전문가, 여성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여성 대사도 많이 나오겠군요. 자, 당연히 이제 여기에 야당은 예고한 대로, 예, 양쪽 다 예고했었죠. 강행하겠다고 했고, 언론의 표현대로면 강행이고, 예, 제 표현대로면 임명한 겁니다. 그리고 예고한 대로 야당은 또 이제 협치, 네, 작년부터 유행한 건데요. 파괴하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죠? 네, 게다가 대통령의 방미 동행 요청에도 들러리 역할 안 한다라는 분위기고요. 다만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은 여당이 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 안 하면은 야당도로 여기 가자고 하는 게 이 나쁜 제안이죠. 제가 보기엔 야당이 아닌 것 같은데. 여가 이제 방미 동행 요청에도 안 하겠다는 거고요. 예. 다 안 갈지 모르겠어요. 여기로 갈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이콧은 어떻게 한답니까? 네, 그것이 여당이 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당장 하고 싶진 않다라는 건데요. 각 당의 기류가 다르기 때문에 단일한 입장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이콧을 하겠다고 했다가 그것이
역풍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당이 원하는 방법이라고 한 거 아닌가요? 네. 재밌습니다. 카드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자, 관련해서 또 인사 소식이 많죠. 예. 네, 우선 이에 대해서 대통령 반응에도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는 더 이상 없다든지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의 인사를 놓고 승부를 겨누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사추천위원회. 예. 위원회를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예. 네,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시스템인데요.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서 조국 민정수석 이런 개인한테 책임을 가는 것을 좀 분산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낙마,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 낙마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 그죠? 그게 42년 전인가요? 네. 네, 40년 넘게 일입니다. 75년이라고, 나왔으니까 42년 전이겠죠. 예. 42년 전에 안 태어났죠? 안 태어나셨잖아요. 저는 태어났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네. 당연합니다. 무한도사에 넘었기 때문에. 예. 김정 기자는 안 태어났죠. 예. 네. 이게, 일부 언론 보도대로 이혼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여성을 위해서 일부러 소송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일방적으로 몰래 혼인 신고를 한 건지는, 이제는 사태에서 알 길이 없어졌어요. 예. 네, 피해자 인터뷰가 좀 나오긴 했는데요. 그래요? 예. 피해자를 특정할 수가 있게 됐어요? 채널A에서 피해자 인터뷰라고 해서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온라인에서 직접 본 건 또 아니어가지고요. 예, 조금 내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당 여성에게 피해가 가거나 과거가 밝혀진 피해자 여성이라고 하면 이미 이제 일방적이라고 전제하는 거니까요.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여하간 그 일은 지나갔는데 이제는 결국은. 전자의 경우라면 일부러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한 거라면 결국은 그러니까 그 해당 여성에게 이제 2차적인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자신이 정치적 부담이 될 거라는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한 거겠죠. 근데 사퇴를 했으니 이제 이건 일단락된 것인데 야당은 일단락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죠. 이 모멘텀으로 조국 민정수석 물러가라고 하고 있고 조국 수석이 물러가면 야당이 거기서 멈출 것인가. 절대 안 멈추겠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재판 기록을 어떻게 입수했나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국정원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소위 조난 자료죠, 이런 게. 조난 자료 하면 사실 국정원인데 보수 정권 하에서 소위 조난 자료로 관련된 것은 국정원이 작업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조난 자료 시초는 박정희 시절이에요. 육군 방첩부대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소위 이제 그 반대 세력, 정치 반대 세력, 그 리스트를 파악하느라고 작성한 걸로 아는데 이건 이제 중앙정보부 시절에 본격화됐고 안기부 국정원 거치면서 여전히 조난 자료는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이나 대기업 혹은 언론 간부들이나 대학 교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공립대학 그러니까 서울대학이면 당연히 있겠죠. 시민단체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아마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버무리 보고 있습니다만 주진우 기자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어쨌든 과거 기록을 본 사람들이 하면 100페이지가 넘는 기록도 한 사람의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하고 당연히 이런 출생과 관련된 혹은 가족사와 관련된 기록들을 철저히 파악해서 미리 보관하고 있고 남녀관계도 있다고 해요. 그 안에 보면 사찰이죠. 그 영역까지 가면. 예전에 그 안기부 간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조난 자료가 안기부의 힘이라고. 안기부 힘이 원천이라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추정입니다. 근거는 없어요. 근데 과거에 그랬었으니까. 지금도 그러지 말란 법이 있는가 하는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자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정원이 거꾸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이런 작업을 했다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근데 그런 가능성은 제로인가. 그 점도 청와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당 의원이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에 정무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축이 법원 행정처에서 자료를 내주니까 법원 행정처 관련인데 이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정렬 전 판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순위요? 네, 안종범 전 수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해 8월 3일에 최순실 씨가 미얀마 K타운 사업 챙기러 나흘간 미얀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최순실 씨가 이틀 뒤에 귀국하고 이틀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 8일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는 교통안전공단, 중고차 선적전 검사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데요. 한 달 전에 정부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80원가량 자동차 검사 장비 미얀마에 무상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쯤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사명폰으로 7차례 정도 통화했다고 합니다. 예. 통화를 자주 했다는 기사네요. 두 가지 네. 기사는 하나는
최순실 씨가 공적 개발 원조, 그러니까 원래 공적 작업으로 원조하라는 건데 개인 사업을 했다. 예, 그 내용을 대통령이 챙겼다는 거고, 또 하나는 통화를 두 사람이 자주 했다는, 이런 비즈니스가 있으면, 최순실의 개인 비즈니스가 있을 때는 통화가 자주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네, 최더레이가 또 관련된 보도했었는데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850번 가까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통화했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3번씩 통화한 셈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파악한 걸로만.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내 기억에는 최순실 씨와 자주 통화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3번씩, 거의 하루 3번인데, 3번씩 통화했다는 이야기는 예전에 탄핵정보에서도 나왔었죠. 네.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연인 관계가 최고조에 이를 때 하루에 3번 정도 하는 거라고. 네. 근데 평균 3번씩 항상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 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주 통하지 않았다고. 예, 뭐 자주의 기준이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3번은 누구의 기준으로든 자주입니다. 콜센터나요? 10번씩 하고 싶었었나 보죠. 하루에 3번씩 통화는 누구의 기준으로든 많습니다. 자주 통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런 내역을 제시했다 이런 거구나 뉴스가. 네. 그리고 그때는 내용만 나왔지 이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응이 없었는데 반응이 보도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 관련해서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기록이 수사상 비밀이 아니라면서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정보 공개 결정이 검찰이 27일까지 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정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통화 내역하고 기지국 위치를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언제 어디서 누가 통화했는지 알고 싶은 거죠. 진실의 조각을 맞추고 싶은 거죠. 정말 자살인지 아닌지. 왜냐하면은 전화를 해서 불러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고 그런 건데 경찰은 이걸 그동안은 수사당국은 수사 기밀이라며 주질 않았어요. 기밀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통화한 게 아닌데. 예. 근데 이제 법원이 내놓으라고 한 거죠. 예, 주라고 드디어. 이 오촌 살인 사건은 저도 오랫동안 추적해온 사건이라서 제가 아는 한도, 제가 아는 한계 내에서는 권력형 사건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겪어본 사건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사건이고 김전 기자도 초기에 이 사건 취재했었죠. 김은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은지 기자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 직접 갔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이 사건은 굉장히 무서운 사건입니다. 네. 그날 현장에 직간접 연루된 인물들이 이제 사실상 거의 다 사망했죠. 예, 사망해서. 네. 관련 증인들이 계속 사망하고 있어서요. 취재 과정에서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찾다 보면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하지 않은 인물들은 행방을 전혀 모르고. 그래서 더더욱 이 사건은 재수사가 마땅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예. 재수사해보면 알죠. 얼마나 이상한지. 지금까지는 취재한 몇 분들만 아는데 참으로 이상한 사건입니다. 다행히 일부 수사 기록도 아니에요. 그냥 통화 기록이에요. 통화 기록. 이게 무슨 수사 기록입니까? 자기들이 기밀도 아니고 이걸 이때까지. 이것조차 주지 않았던 거죠. 이제 겨우 하나 받아내게 된 셈입니다. 맞습니다. 네. 수사 기밀이 아닌데 무슨 수사 기밀이라고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기록이 아닌데. 자, 다음 뉴스는요.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국 런던 화재 사망자 수가 최소 60명 가까이 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번 사고에 미흡하게 대처한 테리사 메이 총리에 대한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 다음날 잠깐 브리핑했지만 거기가 부촌과 빈민 한 블록을 두고 혼재한 곳이라고 뉴욕 할렘가처럼. 그게 이제 히드로 공항에서 공항 고속도로 가는 고가가 통과하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민자들 있잖아요. 공항에서 이민자들이 거기 빈촌을 이루고 있던 지역. 그 바로 건너에는 노팅힐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부촌이고. 근데 그래서 이 사건을 아마 원래 EU 일원이었다가 지금 브렉시트 중이니까 협상하려는 단계니까 이게 영국 구성원들에게는 인류 국가가 붕괴하는 상징처럼 여길 거다. 제가 예견을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직접 사고를 지켜봤어요. 생중계 돼가지고. 우리가 세월호 사태로 집단 트라우마를 겪었듯이 영국인들도 그런 비슷한 트라우마를 겪게 될 거예요, 이게 아마. 보는 눈앞에서 화재 현장이 생중계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런데 그게 결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분노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이. 네, 이미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영국판 세월호 사건이다라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랜펠 타워도 세월호처럼 상징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나한테 연락도 없이 주세요, 사람들이. 내 코멘트를. 맞습니다. 그렇게 될 거. 더군다나 이코노미스트요? 네. 저한테 연락 오겠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좀 전에 예고드린 대로 한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 사퇴 관련해서 이 사퇴시킨 문건이 결국 42년 전 판결문인데 유출경에 대한 논란이 있죠. 어제 자유한국당 중앙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에서 해명을 했는데
소개하기 전에 기침하시면 어떡합니까, 이정민 판사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판결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이정민 전 부장판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거 전화 연결돼 있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인사를 기침으로 하신. 자, 주광덕 의원이 판사님을 직접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언급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가정법원의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라서 이 공개는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사님 주장하셨죠. 이걸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위반인지. 가사소송법 10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성명, 연령, 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도 안 된다는 거니까 대놓고 하는 건 더 안 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예, 그다음에 그 다음 조항 10조의 2에 보면 이 판결문과 같은 재판서를 발급을 받으려면 재판 당사자이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이해관계를 소명한 때 그때 법원 서기관이나 뭐 이런 법원 직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두 가지 점인데 하나는 이런 신청 절차를 거쳤느냐. 그러니까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 재판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용모나 뭐 이런 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도 보도하면 안 되는데 아예 판결문 전면에 뭐 인적 사항이 다 나왔죠. 생년월일, 그렇죠. 본적, 네. 주소 이게 다 나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한 데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 의원이 얘기를 한 부분은 이 지금 10조의 2,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판결문 입수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절차를 거쳤느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는 거는 정치인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재판을 거쳐서 이혼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새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결혼 상대방이 보니까 왜 이혼을 했느냐 하니까 그때 뭐 상대방한테서 뭐 얻어맞았다,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미심쩍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가서 내가 결혼할 사람인데 이 재판서를 좀 보고 싶다 하면은 떼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바람 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제3자는 보통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제3자인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뭔가 했더니 그렇게 예를 드시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거죠. 아무 이해관계가 없죠, 사적으로.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금 주 의원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인사청문회법을 두는 것 같아요. 뭐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이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적법이 어떤 법인지를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뭐 이건 추측인데 아마 인사청문회법이 아닌가 싶은데 인사청문회법엔 이렇게 돼 있어요. 12조를 보면 1항에 위원회, 이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얘기하죠. 이 위원회는 그 의결,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내지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그러니까 위원회는 아니더라도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이나 뭐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 절차를 거쳤어야죠.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느냐. 그다음에 내지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이 요구를 했느냐. 국회 제적 3분의 1은 요구한 적이 없는 걸로 아니까 예.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회 의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진 않은데 근데 이 인사청문위원회가 지금 법사위에 설치가 됐잖아요. 예. 거기서 활동을 했는지는 뭐 보도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 그렇게 해서 판결문을 받았다 치면요. 예. 위원회에서 이런 판결문을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이런 사실이 나와 있더라라고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단독으로. 개인적으로 했죠.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얻었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위원회 의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이건 뭐 저희가 따로 또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그러니까 보도와 관련한 것은 언론사에 이제 책임을 물을 일인 것 같고, 그죠? 그렇죠. 이건 주 의원하고 관계가 없죠. 네. 그리고 네. 이것이 주 의원이 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고요. 예. 예.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하는데 그리고 절차적으로 이게 위원회 의결을 거쳤느냐 하는 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을 제대로 지켰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하면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두 가지 다 안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일단은 언론사, TV조선이죠. TV조선에서 이 인사 개인의 신상이 다 드러났죠. 왜냐면 자료를 흔들었기 때문에. 예. 네. 보도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은 맞군요. 그렇죠. 그거는 10조 위반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72조에 보면 가사소송법에 이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조항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 보도 관련한 의문점은 없습니까? 일단 취득 보도 관련해서 먼저 취득 문제라든가. 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TV조선이 최초에 보도를 한 게 최초 보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검색상 나오는 게 예. 지난 6월 15일 날 저녁 7시 30분에 뉴스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주광덕 의원이 블로그에도 올렸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자기가
법원행정처에다 이 판결문을 요구를 했다라고 예. 하면서 요구한 일시가 6월 15일이에요. 뭐 시각은 안 나오는데. 예, 예. 그리고 취득한 때도 6월 15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받았다는 아, 거죠. 당일날 바로받았군요. 예. 예. 그리고 주광덕 의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게 다음 날이 16일 11시예요. 단독으로 했죠. 네. 그러면은 이 16일 11시가 되기 전에는 주광덕 의원과 법원 쪽을 제외한 다른 곳은 이 판결문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 TV조선은 그 전날 저녁 7시 반에 벌써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TV조선은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는 이제 이 해명대로라면 법원행정처는 주 의원에게 요청받은 즉시 발급해 줬고, 즉시. 네. 거의 뭐, 네. 당일 요청하고 당일 발급했다는 거가 되니까요. 그리고 주 의원은 자료 취득 즉시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TV조선에 먼저 넘겨준 걸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그 과정은 문제죠. 왜냐하면 왜 TV조선에 주느냐, 그러니까 왜 이게 언론사에 주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주 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거다라는 거거든요. 예. 공공의 이익을 관한 거면 그러니까 그 16일 11시에 한 기자회견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가요. 예. 그러니까 공공이 알 수 있도록 한 거니까. 그런데 TV조선에 그냥 얘기하지 않고 만약에 지금 공장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로 줬다면 이거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절차가 아니죠. 그 공공의 이익 말씀하시니까. 네. 그 지금 말씀드리고 두 가지가 떠오르는 하나는 뭐냐면, 그, 법원행정처가 자료 요청을 받은 즉시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 자료를 당일 바로 넘겨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 왜냐면 이 자료 요청이 강제 조항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정보 요청을 하면 부처 내에서 자기 내규에 따라서 자체 판단을 해서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사실 상당히 많고, 민주당 야당 시절에는 뭘 달라고 해도 그 자료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워낙 그래서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이건 굉장히 빨리 준 케이스가 돼서 그게 좀 이례적인 게 하나 있고. 이건 판사님이 모르실 부분이니까 저희가 따로 인터뷰를 해보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공공의 이익, 그래서 이 보도 금지는 공공의 이익, 이해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주 의원이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일단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요. 첫째는 공공의 이익 부분 관련해서 지금 주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판결문 공개라든가 보도 금지 뭐 이 부분이에요. 근데 네. 지금 제가 주 의원 쪽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는 판결문 공개나 보도 금지 부분이 아니고요. 그건 언론사에 따지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취득했냐는 거예요. 네. 근데 주 의원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는 것 자체가 좀 이상은 해요. 왜냐면은 그분은 국회의원이지 언론사 대변인이나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언론사가 할 일인데. 예. 그렇죠. 언론사가 할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하고, 뭐, 그렇다 치고 또. 두 번째는 보도자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도 올리셨던데, 그, 대법원 판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예, 네, 결국 언론이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는 뭐냐면, 지금 주 의원 말에 의하더라도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다. 네.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더라도. 예. 그러면은 그 사안에 관한 판례를 인용해야 되는데, 예. 지금 네 가지 판례를 보면, 아, 네 가지 판례를 예로 들었습니까? 블로그에?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블로그 예를 들었어요. 보도자료에도 나왔고요. 예. 보면은 전부 다 이게 판결문 공개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 주 의원이 블로그에 올린 건데 대법원 1998년 9월 4일 선고 964-11327 판결을 예를 들었어요. 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뭐 그렇게 보도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 이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뭐였냐면 그 MBC 뉴스데스크 사건인데요. 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를 할 때 그 보도 대상자한테 사생활에 관한 부분을 좀 보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승낙을 받았어요. 네. 근데 승낙을 받은 범위를 초과해서 보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신분 노출되게 뭐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음성면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MBC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이 판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일반론적인 주장은 맞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사안에서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이 촬영된 사람이 피해자인 걸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거 승낙 범위를 초과한 거다. 그래서 이거 부당하게 사생활을 공개한 거다. 하니까 1,000만 원 손해배상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공공에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안을 판단을 한 거예요. 반대 사례네요, 오히려. 반대 사례를 지금 저기 블로그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뭘 이런 거를 올리셨나 싶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판사님이시니까 너무 자세히 하시는군요. 네. 또요. 예,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2013년 12월 26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2009 헌마 747 헌법소원 사건이에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문제된 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시를 해서 비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소유예라는 거는 죄가 인정되긴 하는데 다른 여타 이제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은 이게 재판에 넘기는 거는 좀 과하다, 부당하다 네. 해가지고 네. 기소를 안 하는 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거 범죄가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일단 사안은 어떻게 됐냐면 이 분이 올린 동영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과가 수십 개 있는 범죄자다. 예.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 정책을 무리하게 결정해서 추구하고 있다. 예. 역사상 우리나라를 사상 최악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 그리고 뭐 국영기업을 내각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런 주장을 한 거죠, 블로거가. 예. 그렇게 올렸어요. 예.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검찰이 뭐라고 이제 판단을 했냐면 이렇게 한 사실은 인정이 되는데 초범이고 동영상 직접 제작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블로그에 보니까 접속자도 많지 않고 소수의 아는 사람들만 올라오는 거고 그 블로그도 폐쇄했으니까 이런 걸 참작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랬냐면 일단 이 나온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거는 범죄 자체가 안 된다고 본 거죠. 예. 사안 자체가 달라요. 아, 지금 공공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사례를 들었다, 또. 네. 예. 그래서 도대체 이런 사례를 가지고 왜 예를 들면서 본인의 행동이 맞다, 합리적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지 법률가가 왜 그러신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주광덕 의원님 인터뷰를 요청할 생각인데 저희는 반론권을 부장하기 때문에 인터뷰 연락할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공공의 이익 때문에 공개했다고 하고 여러 사례를 들었으나 그건 맞는 사례가 아니다라고 이제 반론을 하신 네. 것이고. 예.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이거 검찰이 흘린 거 아니냐 언론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뭐 검찰에서 입수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큰 정보는 없는데 일단 시스템으로 보면 이게 지금 가사 판결서잖아요. 가사 소송에 관한 것. 그러면은 이 판결서하고 기록은 가정법원에서 보관을 해요. 법원에서 나왔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뭐 나왔다면 만약에 형사 판결이다 하면 검찰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어요. 그 형사 판결이나 형사 기록은 검찰에서 보관을 하니까. 이거 가사 소송이라 검찰하고는 일단은 관련이 없는데 그래서 법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시스템적으로는. 시스템적으로는 그렇다. 예. 근데 뭐 검찰에서 따로 뭐 입수해서 했다면요, 그건 할 말은 없는데,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또 검찰에 저희가 물어봐야 될 내용이니까. 예. 이건 어떻습니까? 주광덕 의원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서류 검토 과정에서 스스로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오래된 것이고 민감한 개인정보라서 이런 정보가 누군가에게 제공됐을 가능성이 이제 계속 거론되는 거란 말이죠. 네네. 판사님 생각은 그러면 검찰은 아닌 것이라고 보고 판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법원에 계신 분으로서.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피해자, 그 상대 여성분이 제공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그분이 75년도인가 그때 판결을 받았을 때 그때 받은 판결문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 예. 또 생각하기 하나는- 쉽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긴 하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예. 그럼 또 하나는 최근에 안경환 후보자가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니까 이 사람 안 된다 생각해서 이번에 비로소 판결문을 새로 발급받은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군. 당사자라고 한다면. 예. 예, 당사자면 이건 가소송법 위반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네.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는 근데 보니까 이 지금 보도된 판결문 형태를 보니까 판결이 언제 확정됐다라고 하는 그 고무인으로 찍혀서 기재가 있더라고요. 판결문 네. 첫 페이지에. 과거 판결문이 아니란 말씀이시고. 예. 그렇죠. 예. 새로 만약에 이제 발급받은 새로 받을 그러니까 과거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확정된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주광덕 의원이 그 가능성을 배제시켜줬어요. 본인이 그거는 취득했다는 거잖아요. 네, 당사자는 아닌 것 이런 같고. 거, 예. 그래서 당사자는 아닐 가능성이 거의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주광덕 의원 말을 믿어야 될 거죠. 만약에 그 부분을 거짓말했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니까. 그래서 일단 제3자가 제공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좀 가능성이 낮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이제 그래서 이건 좀 이제 그야말로 여러 가지 짜기한 추측인데 일단 TV조선 보도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6월 15일 이때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법원행정처에서 이 피의자와 유흥업소 간에 그 유착관계에 있는 부장판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징계를 안 했다라는 기사가 6월 15일 날 오전 그 전날부터 나옵니다. 네. 예,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검찰 지금에서 나오는 개혁 얘기도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이나 안태근 검찰국장이 이제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이 오갔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거기서 출발했죠. 예. 예, 거기서 출발했죠. 그러니까 이 사안이 법원 개혁의 출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검찰에서 그렇게 불거진 사안의 전례를 볼 때 이렇게 그렇죠.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부장판사가 피의자 유흥업소 간의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도 징계를 안 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문제된 부장판사는 제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일단 책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거든요. 예. 차관급인데 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다른 판사들하고 달리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될 때 대법원장에서 발탁이 돼요. 대법원장에서. 가는 게 아니고. 예.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발탁을 했냐. 라고 하는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지금 뭐 안경환 후보자 관련해가지고 뭐 조국 인사수석이라든가 뭐 조현욱 인사수석의 민정수석이라든가 조현욱 인사수석에 대해서 뭐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몇 번 그만뒀어도 그만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제하자는 차원에서 법원 쪽에서 먼저 줬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TV조선 쪽에다가. 이게 전과가 있어요, 법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 관련 내용을 흘리는 것이. 그래서 중전수법을 그대로 쓴 거 아닌가, 이건 저희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개인적인 추측인데, 전과가 있으므로 그런 추측도 해본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 예를 들어서, 사법부 내에 법원 개혁 문제에 저항감을 가지거나, 혹은 현 정부의 반감을 가진 일부가 관여했을 수 있다, 이런 추정이시네요? 그렇죠. 예. 특히나 양대모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오늘 전국 법관 대표자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외부로 해서 눈을 돌리려는 그런 시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필요성이 있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법원에서 이제 자료를 줬다가 계속 수소를 얘기하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료를 줬다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가사소법 위반 문제가 생기니까 국회를 통해서 가면은 적법해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주광덕 의원을 섭외를 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예. 개인적인 추정이시고 제가 이제 어떻게 됐을 거냐 한번 추정해달라고 하니까 하신 건데 여기서 요지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제 검찰개혁에 관한 조직적 반대 움직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청와대는 이제 각종 촉구가 모이니까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겠죠. 이제 지금 판사님 이야기로는 법원에서도 법원 개혁 문제에 대해서 저항감 혹은 현 정부에 대한 반감 가진 사법부 내 일부가 이 사안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과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추정을 해본다. 제가 법원 쪽에 오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법원 쪽에 의심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 이제 주의원이 기자회견도 하고 나오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 주의원에 대해서는 별 그건 없어요. 그건 이분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알리바이가 만들어지는데 도구로 이용당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워낙 법원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많으셔가지고 주요원에 관해서는 아까 가사소송법이라든가 이런 문제 정도의 지적인 것이고 본질은 결국은 법원 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법원 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새 정부의 어떤 인사 문제라든가 정책 개혁 방향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언론사, 언론적 폐가 법원적 폐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반론 보장하고 있으니까요. 주광 의원님, 저희가, 연락드릴 테니까, 섭외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기자회견을 하셔도 좋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미궁 대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미궁 장사랑 이름 바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12종 추가. 미궁 대장사랑. 한미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특보가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동행하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 인터뷰 시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게다가 의원님이 8시 이후 시간이 안 되신다면서요? 예, 예. 안타깝네요. 5분밖에 안 돼서 짧게 핵심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제 문정인 특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가 깨지면 동맹이 깨진다고 하는데 무기 체계 중 하나에 불과한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이게 동맹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됐고 TV조선은 이걸 막말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우선 전후 과정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이 나온 겁니까? 아니, 언론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거는 그만큼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든든하다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부가
그 TV를 드릴 건가 말 건가 놓고 싸우다가 이혼하면 그 부부가 정상입니까? 보통 TV들이 그냥 많이 갖고 이혼하는 부부는 거의 없죠. 그런 것처럼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지난 반세기 이상 이어졌던 굳건한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 미국 내 일부 그 인사와 한국 내 일부 정치 세력들이 이 문제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마치 사드 배치 문제가 한미동맹을 해치고 있고 한미동맹이 어떤 심각한 위협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건 잘못된 입장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기 하나 때문에 깨질 동맹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신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드라는 것은 그 한반도 안보와 이 평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무기의 효용성 문제하고 그런 차원하고 한미동맹하고는 한미동맹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드의 차원 때문에 그 한미동맹이 깨진다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장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한미동맹 때문에 그 사드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동맹이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사드가 무기의 하나에 불과한 건 사실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상징성 때문에 무기 하나 이상의 의미를 이미 가져버린 점도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면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읽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분들에게 만약에 그 어떤 한미동맹의 어떤 주요한 사안이 미국 내 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의회에 전혀 보고되지 않고 미국 의회를 기만했다면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미국 법을 위반할 수 없고 미국의 의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드 문제, 배치 문제와 관련돼서 이건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드 배치 과정에서 우리 국방부가 적당한 그 적법한 법 절차인 환경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거고요. 전혀 의회 통제, 국회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 최근에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국회가 일정 정도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내린 결정인데 이거를 한미동맹 문제나 외교적 사안으로 끌고 갈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이거 어떻습니까?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걸로 지금 보도됐는데 1년을 걸릴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1년이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미국 측에서 안 하려고 이렇게 끄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문정인 교수님도 같은 맥락인데 우선 환경영향 평가의 결과가 사드 배치 자체를 뒤집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영향 평가는 성주 지역의 사드 배치가 환경에 우리가 우리 법에 정하고 있는 환경의 적법한이 아니냐,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적절한 판단이 나온다면 그건 성주가 아닌 다른 지역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 문제하고 환경영향 평가 전혀 별개의 문제고, 두 번째, 아까도 이 말씀드렸지만 국내 법 절차를 소위 지난 그 박근혜 정부 그리고 황교안 총리대행 시절에 우리 국방부가 꼼수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법한 법 절차에 따라서 따랐을 때는 사계절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최소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국내 법 절차입니다.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법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법 시주라는 건 뭐겠습니까? 법에 의한 지배고 법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이라고 해서 미국의 법 절차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당연한 의무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걸 강조한 발언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40초밖에 안 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문정인 교수님이 한미군사 훈련 축소 발언을 했다고 또 보도가 됐는데, 예. 그리고 이것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언론이 보도됐는데, 이거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한미훈련 축소가 아니라 한미훈련 정상화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전략자산들, 소위 핵잠수함이나 이런 핵 전략폭격기 같은 경우가 2010년 이전에는 거의 동원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결의 악순환을 가지 말자는 차원에서 만약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한미 군사훈련에 전략적 자산을 동원하는 문제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죠. 의원님 내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